예, 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입문 강의 중에서 5번째 강의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본서에도 유형자산 파트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이번 시간은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의외부터 나오는데요. 유형자산이란 해가지고 쭉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은 반드시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음력의 생산이나 제공, 타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사용할 목적이에요.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다면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이고, 만약에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이겠죠. 환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그래서 1년 넘게 쓴다 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그래서 1년이 넘게 쓰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기억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자산인데,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또는 뭐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토지 건물, 똑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재고자산인 거죠. 부동산 매매업 같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물리적 실체가 없다면 무형자산이 되는 거고, 눈에 안 보이면 무형자산인 거죠. 한 회계기간 초과해야 됩니다. 1년 넘게. 1년 이내에 사용 다 해버린다. 그러면 뭐 소모품 정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합별성 자산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비합별성이라는 거는 건물을 뭐 현금으로 바꾸면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팔기 전까지는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 걸 비합별성이라고 해요. 합별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합별성이고, 합별성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합별성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비용은 배분합니다. 매기 말에 감가상각 하는 거죠. 근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각종 유형자산들은 모조리 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배분합니다. 비용 배분이 뭐냐면, 건물 하나 샀다 치면, 이 건물 뭐 100만 원짜리 하나 샀다 라고 가정하면, 이 100만 원은 비용이 아니죠. 자산이죠. 유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자산이라는 건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건물에서 사람들이,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 나중에 결국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비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전환이 돼요. 이 건물 100만 원짜리를 10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면 매년 10분의 1씩, 10분의 1이면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만 원이 되죠. 매년 10분의 1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비용화됩니다. 그래서 비용 배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매년 내용연수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내용연수가 됩니다. 이 내용 10년 동안 내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인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 매기말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변한다. 그런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기업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고 뭐 회사마다 또 다르고 하죠. 근데 대표적인 유형자산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지예요. 땅을 말하는 거죠. 뭐 따로 개념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에요. 역시 개념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말하는 거고, 구축물은 뭐 교량이라든지 뭐 뚝이라든지 그런, 건물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물이 아닌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는 그냥 차입니다. 차. 승용차도 해당이 되고
화물차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오토바이까지 차량 운반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다음에 기계장치. 회사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그냥 기계처럼 생긴 거. 기계 말하는 거고. 비품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난방기 또는 책상, 의자 다 합해서 비품이라고 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더라. 건물 같은 걸 짓고 있더라.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이거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울 텐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치가 잘 감소하진 않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여기 이름만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표 24페이지 중간에 표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설명보다는 그냥 이름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구형자산 구입 시 취득원가가 나가죠. 중요합니다. 근데 취득원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 취득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 가격하고 적정 관련된 원가, 이게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자산에서 한번 본 적 있죠. 매입 부대 비용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적정 관련된 원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친다는 거. 거기다 복구 비용이, 복구 원가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복구 원가는 나중에 원상 복귀해주는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고 무슨 주유소 같은 걸 이렇게 짓는다. 주유소 건물 지으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휘발유 탱크, 저장 탱크를 전쟁할 때 쓰는 탱크가 아니고 저장용 탱크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탱크를 지하에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주유기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주유기에서 차가 오면 차에 이렇게 주유를 하게 되죠. 차처럼 생겼나요? 뭐 대충 차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유소를 이렇게 지으면 저장 탱크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몇십 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팔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주유소를 안 한다 치면 주유소를 없애야 되겠죠.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저장 탱크도 없애야 됩니다. 원상복구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장 탱크는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토지, 주유소가 없었을 당시로 이거를 원상복구 해줘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탱크 없애주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복구원가라고 해요.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해준다. 복구원가. 이 복구원가도 취득원가. 나중에 추후에 한 몇십 년 후에 복구원가가 들 것 같다라는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복구원가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입가격에 기타 관련된 원가를 포함시킨다. 거기에다가 복구원가도 들어간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 관련 원가가 뭐냐? 직접 관련 원가 밑에 또 서술을 해놨습니다. 각종 부대 비용을 말해요. 하나하나 보시면 기억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취득할 때, 유형자산 매입할 때 건물을 하나 매입하는데 쉽지가 않죠. 건물을 부동산 같은 데도 다 알아봐야 되고 인터넷 다 뒤져서 시세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좋겠다 싶으면 그 해당 소유자하고 같이 협상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 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이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중도금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일 때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직접 관련 원가로 매입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설치 장소 준비,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큰 기계 장치 있습니다. 뭐 인쇄소에 있는 인쇄기 같은 것도 뭐 10억 넘어가는 인쇄기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엄청나게 큰 기계 장치, 그런 기계 장치에 좀 민감하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미리 부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건물 같은 걸 가건물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계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 장소를 위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것도 그 기계장치를 매입하기 위한 원가니까 이것도 직접 관련 원가에 포함돼서 취득 원가에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운송비, 직업 관련돼서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다 포함되고 설치비도 조립비도 이런 것들 기계 같은 거는 조립하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큰 기계 같은 거는 조립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운반할 때 조립을 해서 운반을 못합니다. 도로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거는. 그래서 부분별로 쪼개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설치 장소에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도 비용이 들죠. 그런데 비용들도 다 직접 관련된 원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거죠. 시운전비. 시운전하는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시험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 잘 만들어지는지 시험 운전 해봐야 되겠죠. 잘 만들어지면 그 상품을 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가 돼요. 생산하죠. 장비의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 같은 거 이거를 팔면 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팔면 수익이 생기겠죠. 수익이 생기는데 시운전비라는 비용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시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은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운전비에서 수익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시운전비가 좀 줄었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운전할 때 생산된 재화는 보통 상품을 말해요. 상품 제품을 재화라고 해요. 이 제품을 팔면 수익이 생기니까 그 수익은 빼주자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다면 자본 수수료 같은 것도 직접 관련 원가에 포함이 돼서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메뉴에 점 하나가 나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지출되는 취득세, 등록세, 시운전비 이런 것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해당이 돼서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됩니다. 직접 비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복구 원가 개념을 써놓은 건데요. 금방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복구 원가 그냥 개념만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지 않는 것. 그거는 우리 교재 25페이지 위쪽에 있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보지 않는 거 돼가지고 4개를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데 예를 들어놨고 예를 들어놓은 게 이제 국제 기준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기억번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시설을 개설하더라. 시설 자체를 개설하는 거는 뭐 취득원가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소개한다는 말은 외부에 알린다는 겁니다. 알리는 건 광고 선전비예요. 그래서 소개한다. 광고 및 판촉 활동 관련된 원가에서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광고 선전비. 디귿번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을 교육하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층을 영업한다. 자동차 영업사 판매사원한테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 이번에 새로운 경차가 출시가 됐는데 예전에 없던 경차다. 예전에 경차들은 좀 값이 싸고 좀 저렴했는데 새로 나온 경차는 굉장히 럭셔리하고 비싼데 경차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주차료도 싸고 그렇다. 그리고 새로운 그 제품이 나오면 영업사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교육훈련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쓰게 됩니다. 다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도 비용이고 교육훈련비도 비용이고 기타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우리는 직접 간접이 아니라 직접 원가만 직접 지출된 비용만 그 취득 원가로 봤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해 보시면 구입가격 더하기 직접 관련 원가였어요.
직접 관련 원가죠. 근데 간접 원가는 이거는 취득 원가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원가만 취득 원가, 간접 원가는 취득 원가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기억년 디귿 리얼은 그냥 예시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다. 토지가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이 서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면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그리고 소유자도 따로 각각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거래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몽땅 거래해서 건물만 사면 10만 원짜리고 토지만 사면 20만 원짜리다. 근데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좀 깎아주자. 한꺼번에 28만 원에 팔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는 거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기존 건물 철거 시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토지 자체만 사용하기 위해서 사가지고 건물을 없애버리더라. 그러면 토지의 취득 원가로 다 포함이 됩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럴 때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니까 그전에 있던 건물은 토지 원가로 들어갑니다. 구입과 관련된 모든 원가가 토지 원가에 들어간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다른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까지 같이 사야 됐으니까 그 건물 철거해버리자. 그럼 모든 비용이 토지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기존 건물을 사용하겠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금액을 나눠줍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거죠. 안분 계산한다는 말은 나눠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공정가치가 건물이 10만 원, 토지가 20만 원이다. 근데 합해서 28만 원 샀다. 그러면 이 28만 원을 이 가격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만약 건물이라면 건물 가격을 28만 원, 합해서 28만 원을 주고 샀는데 건물을 얼마짜리냐 물어보면 28만 원에다가 곱하기 합하면 30만 원이죠. 30만 원 분의 10만 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28만 원 나누기 30만 원 곱하기 1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죠. 18만 원 나누기 하면은 93,333원 점 333원 나가니까 반올림해서 이렇게 건물 가격이 정해지는 거고요. 토지는 전체 28만 원 주고 샀는데 공정 가치가 합하니까 30만 원이더라. 30만 원 분의 토지는 20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8만 원 나누기 30만 원 곱하기 20만 원 하면 18만 6,660 얼마? 18만 6,660 뭐 반올림해서 7원 이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공정가치 비율로 나눠준다. 합계금액 기준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 철거 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는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더라. 그렇다면 그 건물 가격, 철거 비용 모두 다 합해서 토지 원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계속 사용하더라. 사용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나누어서 계산하더라. 넘어가겠습니다. 거래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괄 취득 대가로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건물 철거 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해가지고 다 그냥 철거해버렸다. 그럼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그럼 모두 다 토지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비는 토지라는 자산 증가. 토지인데 일괄 취득 500만 원에 취득했고 철거 비용은 20만 원 합해서 520만 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520만 원 주고 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 지급. 보통 예금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대변의 보통 예금. 500만 원 그리고 20만 원. 20만 원 현금 지급.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 합계 520만 원, 차변도 520만 원. 넘어갑니다. 똥발이 6번. 정여로 취득하는 경우. 회사에서 대표자, 사장님이 회사에 건물 같은 거를 정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짜로 받는 경우. 그럴 때는 자산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정여로 취득하는 경우 대주주로부터 토지 100만 원을 무상으로 정여 받으면서 취득세 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때 정여를 받을 때는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를 기록합니다. 공정 가치를 여기서 뭐 100만 원을 공정 가치로 보면 돼요. 차변에 토지 공정 가치로 적는데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인데 취득세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합해서 토지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101만 원짜리인 거죠. 101만 원.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무상으로 정여받을 때 계정 과목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산 수증 이익 100만 원. 나머지 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역시 중요한 거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정여받았을 때 이때는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해준다라는 거. 동그라미 7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공채입니다.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럴 때 관련된 채권을 사야 돼요.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사라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인데 채권은 아무짝에도 좀 쓸모는 없어요. 그런데 액면가액으로 사야 돼요. 시가는 액면가액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벤츠를 산다. 벤츠 뭐 1억짜리 산다. 사면 의무적으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유가증권 1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라도 정해져 있다고 봅시다. 액면금액 10만 원짜리 유가증권 채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가치가 워낙 낮아요. 이자도 받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 10만 원 주고 사는데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한 6만 원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 영업사원이 물어봅니다. 이거 채권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바로 팔아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럼 바로 보통은 다 100이면 100면 거의 다 바로 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도 이걸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그냥 취득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 주고 실제로는 구입해가지고 6만 원 받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4만 원 손해죠. 이 4만 원 손해 본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이 돼요.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만 원도 자동차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손해본 거. 문제 보겠습니다. 수용자 400만 원을 취득하면서 대금은 1개월 뒤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샀네요.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제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샀다. 미지급금이 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미지급금. 일단 400만 원 미지급금이고 하기로 하고 차량과 구입과 관련된 공채 액면가액 만 원인데 공정 가치가 6만 원이더라. 이거를 현금 액면 금액으로 현금 매입해가지고 즉시 공정 가치로 현금 매각했다. 법에서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 원 주고 샀는데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6천 원에 팔아버렸어요. 손해 4천 원 손해 봤죠. 이 손해도 이 수용차를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천 원을 수용차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4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4천 원인 거죠. 400만 4천 원. 차변에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거. 대변 현금으로 나간 게 4천 원이 나간 거죠. 4천 원 나갔고 나머지 400만 원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교수님 미지급금 위에 있고 현금이 밑에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변 대변만 맞으면 됩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합격!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메뉴에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 이건 전액 다 손실로 처리합니다. 손실 처리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돼요. 감가상각비,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비 배우면 감가상각 누계액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될 텐데요. 지금은 그냥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되는 장부 금액을 손실로 적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적어요. 건물 신축을 위해서 사용하던 건물 300만 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만 원. 그동안 쭉 사용해오던 연수 동안 가치가 감소한 게 120만 원이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철거하고 철거 비용 10만 원은 현금 지출. 그럼 제일 쉬운 거부터 적죠. 제일 쉬운 거 현금 지출하는 게 제일 쉽죠. 현금은 대변으로 지출한다. 대변의 현금 10만 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됩니다. 건물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대변의 건물 300만 원이 없어지고, 유형자산을 팔 때 건물을 팔아서 없어지는 거죠. 또는 처분할 때, 철거할 때 어쨌든 없어집니다. 없어질 때는 반드시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적힙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을 거 다 적었습니다. 남는 거 대변합계가 310만 원이네요. 그럼 차변합계도 31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대차평균의 원리니까. 310만 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자라는 게 310만 원 빼기 120만 원 하면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하는 비용하고 철거 비용 이거하고 건물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건물 취득원가 빼기 감가 누계액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어쨌든 장부가액하고 철거 비용 다 합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계처리 한번 연습장 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 누계액입니다. 취득가액이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만 원이니까 장부금액은 빼주면 180만 원이죠. 180만 원에다가 철거 비용 10만 원 들었으니까 합하면 19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금액하고 철거 비용 합한 금액이 처분 손실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렇구나 라고 한번 연장에 써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가건설 하는 경우, 자가건설 할 때는 또 새로운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건설 중인, 건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바로 보겠습니다. 사업을 신축하는데 단기 지출액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차변에는 아직 완공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2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의 사업이 신축 완료됐어. 아, 완공이 됐네요. 완료되었다. 전기가에 소요된 지출 200만 원이며 200만 원이죠. 단기에 소요된 지출은 50만 원이다. 그러면 현금 지출했다고 보면 대변의 현금 50만 원 이고, 그리고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건물 얼마짜리가 완공됐을까? 200만 원하고 50만 원 합해서 250만 원. 건물이 완공되고, 그럼 대변에 5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더 써줘야 되겠네요. 200만 원은 그 전에 봤던 건설 중인 자산이 200만 원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돼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오고 이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바뀐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대변에 와서 없어지고 그 금액만큼 건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지출했던 50만 원 합해가지고 25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완공되면 건물,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현물 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현물 출자라는 거는 자본 파트에 가서 좀 보게 될 텐데요.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돈 받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데서도 주식 살 때는 돈을 주고 주식 사는 거죠. 예금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돈을 주는 대신에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보통은 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으로 주는 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래서 출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출자, 자본금을 내놓는다 이야기인데, 현물로,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현물, 물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식의 대가를 물건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죠.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해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 가치에 매입 부대비용, 가산, 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하고,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주식 무조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 파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취득한 유형자산 공정 가치를 알 수 없고 발행한 주식의 공정 가치가 확실하다면, 그러면 발행한 주식의 공정 가치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합니다. 현물 출자로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면 그 유형자산의 공정 가치가 명확한지, 아니면 발행 주식의 공정 가치가 더 명확한지 비교해가지고 명확한 걸로 가는 거죠. 대표자로 문제입니다. 대표자로부터 공정 가치 200만 원의 건물을 현물 출자 받고 회사의 주식 200주, 주당 현금가격 8,000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 게, 이제 나중에 자본 파트 가서 알게 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는 그만큼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걸 말합니다. 액면가액, 무조건 액면가액만큼입니다. 그래서 200주 주당 8,000원, 200주 주당 8,000원이니까 곱해보면 28, 16, 160만 원만큼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습니다. 자본금 16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건물이 들어왔으니까 건물입니다. 자산 증가 건물. 얼마짜리인가? 200만 원짜리입니다. 200만 원짜리. 자본금은 160만 원만 증가했는데 건물이 200만 원이 증가했네. 40만 원 차이가 나네. 자본금이 160만 원 증가하는데 건물이 200만 원 들어왔다. 40만 원.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역시 자본 파트에서 자세하게 나올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런 이런 거래를 보고 분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 연습장 복습하실 때도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현물 출자에 의해 유형자산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에 따른다.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따르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주식의 공정가치를 찾아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유형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은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지금 안 볼 거고요.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이론적인 것만 볼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역시 본 강의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자산이라는 거는 이종자산,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다를 이자고 종류, 다른 종류의 자산이고, 동종자산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종자산의 교환, 기계장치하고 건물하고 바꾸더라. 물물교환이죠. 기계장치하고 차고 바꾸더라. 이종자산,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이럴 땐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라는 이야기죠. 그런 경우인데,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거냐.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뭘로 할 거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겁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한 자산의 원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계산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이종자산의 경우에 인식합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해요.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거 예외적인 상황이고 여기까지 끊어서 처분 손익도 인식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한다는 거죠. 동종자산이라면 이건 상각적 실질이 없습니다. 결이 없다. 그래서 이익을 도모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동종자산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계장치를 교환하더라. 똑같은 차량을 교환하더라. 그런 경우에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차이가 나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 교환 취득원가로 해가 이때는 처분 손익이 없어요. 처분 손익 없다. 동종자산의 교환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없어요. 이종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론적인 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입니다. 취득하고 나서 뭐 수선비를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또는 기계장치를 뭔가 좀 보충해가지고 훨씬 좋은 걸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말해요. 수선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증가,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아니면 가치를 굉장히 높인다든지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보시면 자산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이런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없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확 높아져요. 가격이 확 높아져요. 냉난방기 설치 또는 비난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진짜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일단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보다 훨씬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물, 설비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폭삭 내려앉았다. 이런 것들을 복구할 때 이거 역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기타 뭐 증축 계량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거래를 보면 본사 건물 가치 정지 및 내용 연수 연장 이건 자본적 지출의 항목에 해당이 되죠. 위안 증설 비용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다. 건물의 가치 정지 내용 연수입니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 예금이고 보통 예금이 나가는 거죠. 500만 원. 차변에는 건물 자체를 써줍니다. 건물 가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건물 500만 원. 그래서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자본적 지출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선비예요. 원상 회복입니다. 원상 회복. 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든지 깨진 유리를 갈아 끼웠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그래서 조금 비용도 금액도 적고 좀 사소합니다. 보시면 건물 또는 외벽의 도장, 페인트 칠했다는 거죠.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 기와 부서진 거 대체. 그 다음에 강모 부속품 또는 벨트, 소모성 부품을 교환했다는 거. 단순히 수선이죠. 그다음 경상적이라는 말은 뭐 일상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냥 수선 유지, 원상 회복, 능력 유지 이런 것들 좀 사소한 주치료이기 때문에 이건 다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수선비. 그래서 거래 보시면 건물 외벽 도장 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고요.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차변에는 수선비예요. 수선비 200만 원. 간단해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원가,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선비. 그래서 밑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인지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인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가치 증진, 수명 연장 거창하죠.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능률 유지 조금 좀 싸 보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싸 보여요. 그래도 원상회복 능률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가치 증진, 수명 연장보다는 조금 싸 보이죠. 엘리베이터 설치, 비난시설 설치,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싼 것들 설치하는 거. 수익적 지출은 유리 대체, 단순 수리, 도장, 페인트 칠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수선비로 처리한다는 거. 근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 그래서
건물에 대한 거면 건물, 기계에 대한 건 기계, 이런 식으로 해당 자산의 원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하고 취득원가, 그 다음에 취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종 취득의 유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구애 지출까지 봤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할 텐데 역시 오늘 한 내용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가 많았는데 분계는 반드시 역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손으로 연습장에 2번 정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복습하시라고 역시 10문제 기초개념 OX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하지 말고 않고 넘어가시면 그냥 잊어버려요. 기억이 배웠던 기억이 휘발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개념 OX도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